모두 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한국사 공부를 쭉 하고 있지만은 조금 교과서에서 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약술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심층 들어가서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러일 전쟁, 또 러일 전쟁이 끝나면 이제 을사 보호 조약, 을사 늑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러일 전쟁과 을사 늑약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본이 러시아 전쟁을 하기 전에 청일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청나라를 물리치고 또 청나라로부터 많은 그 전쟁 배상금도 받고 또 많은 또 그 전쟁에 대한 그 승리의 대가로서 요동반도 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많은 이권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러시아가 중도에 딱 브레이크를 걸면서 삼국 간섭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본의 어떤 이권을 갖다가 중도에 탁 차단하는 그러한 행동을 보였던 나라가 바로 러시아죠.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일본은 러시아를 갖다가 전쟁으로 해서 이길 만한 그런 전력은 조금 부족했던지 일단은 한 발 물러서면서 조선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조금은 후퇴가 됐던 그러한 미묘한 시기가 있었죠. 자, 일본은 이제 1894년에서 1895년 2년 사이에 일어났던 그 청일전쟁의 승리를 뒤에 안고 정말 10년간 아주 그냥 칼을 갈았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러시아를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치밀한 전략과 그 다음에 온 국민이 똘똘똘, 물론 군국주의자의 어떤 강압적인 조치도 있었겠지만은 이런 거에서 러시아를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많은 전쟁뿐 아니라 외교, 첩보 여러 가지로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임금이신 고종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자, 을미사변 이후에 그 아간 파천이라는 우리 그 역사적인 그런 그 팩트를 알고 있죠. 즉 러시아 공사관으로 소위 피신, 이건 일종의 망명이죠. 자, 망명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러시아가 그만큼 고종한테는 믿을 만한 나라였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의 등을 업겠다. 그러면서 아간 파천을 하면서 친일 정권을 갖다가 다 숙청 또는 다 이렇게 날려버렸죠. 고종이. 물론 그 이후에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은 또 부메랑 쪽으로 고종이 많은 고초를 또 당하게 되는 것도 이제 을사 늑약 이후에 또 펼쳐집니다. 자, 고종이 봤을 때는 러시아가 상당히 일본보다는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러시아는 군, 소위 지금도 많은 병력을 가진 미군이 약 한 2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러시아는 전군이 약 20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국가였죠. 반면에 일본은 상비군이 약 한 20만 명 정도, 즉 소련의 한 10분의 1 정도의 병력밖에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기 위해서 전 국민 총동원령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20만 명에 불과한 일본이 총동원령을 내려서 108만 명의 그런 군사를 동원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고종과 소위 이 조선을 움직이는 이러한 이 대신들은 간파를 하고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좀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보전에 너무 취약성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러일 전쟁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러시아한테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여순항에 있는 이 소련의 그 함대를 갖다가 차례로 괴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쟁
선언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청일전쟁하고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선적제인이라고 그러네. 좀 약간 비겁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죠. 자, 소련으로서는 이제 일본이 이렇게 먼저 쳐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대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이때 당시에 벌써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 즉 전운이 감도는 것은 이미 조선 땅에서도 많이 감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 실내로 이때 당시에 1904년 앞전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곡식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고 뭐 이런. 그래서 딱 보니까 고종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이게 분명히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 터지는 건 이거 시간 문제구나. 그래서 자, 우리 조선은 러시아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니다. 중립화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중립국의 위치. 우리 중립국의 위치 그러면은 중립국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위스죠. 스위스가 왜 중립국이죠? 그만큼 경제력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중립국이 가능했던 거죠. 이렇게 대입을 하다 보면 조선시대 때 고종이 우리 조선은 러시아 일본 편도 아니라고 중립화 선언한 것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사람이 뭐 난 중립이다, 난 누구 편도 아니다, 이런 약육강식의 시대 때 그게 먹힐 리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일본은 러시아를 무찌르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펼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일본은 약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시켜서 어떤 이 치밀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소련군을 차례차례로 무너뜨리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200만 명의 군사를 보유한 러시아를 깨기 위해서 외교전도 아주 그냥 아주 전 공세를 폈던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영국과 러시아는 아주 견원지간이죠. 그래서 영국하고 또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1차, 2차에 거쳐서요. 첫 번째는 뭡니까? 러시아는 일본과 영국의 공동의 적이다 라고 해서 딱 동맹을 맺고, 두 번째는 영국은 인도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환영한다. 대신 일본이 조선을 또 이렇게 지배하는 것 역시 아주 합당한 논리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구하죠. 그에 이어서 또 뭡니까? 일본의 또 소위 가스라 데프트 조약, 우리 시험 공부할 때 많이 들어본 용어죠. 미국의 국방장관, 후에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지만 테프트와 또 일본의 가스라와 함께 또 비밀 협정을 맺는 거죠. 즉 미국은 필리핀을 갖다가 잘 먹어서 잘 살아라. 미국 역시 뭡니까?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먹는 거 우리 오케이 해줄게. 이런 밀락이 있었던 거죠. 한 가지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조선과 미국이 소위 외교를 처음 이렇게 조약을 맺었을 때, 이 강화도 조약 이후 서방 국가와 가장 먼저 외교를 성립한 나라가 미국이죠. 그때 당시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은 거중조항이라고, 거중조항. 즉 내가 미국과 이런 조선 사이에 외교 관계가 이렇게 성사가 되었는데 만약에 조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한 나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면은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뭡니까? 일본의 조선을 먹잇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조를 해준 거죠. 그러니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제국주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영국과 또 미국 등을 해서 외교전을 펼치고, 또한 소련의 내부에 있는 이 정황을 아주 집요하게 분석을 해서 소련이 일본으로부터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첩보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때 당시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왕조 체제였죠. 로마노프 왕제가 전제 정권이 이제 소련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금 이제 공분을 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혁명, 이때 당시에 레닌이 이제 또 볼셰비키 혁명을 또 일으키는 그 시점에서 소련 내부도 매우 어수선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이때 일본의 아카시라는 육군 대자죠. 이 군인이 첩보전을 또 펼칩니다. 즉 일본으로서 수많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이 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서 이 돈을 소련 내부에다가 뿌리는 거죠. 소위 교란 작전이죠. 즉 여론몰이죠. 자, 소련 좀 내부도 지금 혼란스러운데 무슨 전쟁이냐? 전쟁은 너무 혐오스럽다 해서 소련 국민들로부터 전쟁을 갖다가 외면하게끔 하는 그러한 전략을 또 구사한 거죠. 일본은 반대로 우리는 뭐 아니면 도다, 무조건 이기게 된다, 뭐 이런 정신부장과 소련 내부의 어떤 혼란함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죠. 특히 이때 당시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 왕조가 무너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 거죠. 뭐 이때 당시에 1904년도 1월 달에 무슨 뭐 그 유명한 그 피해 일요일 사건, 평화롭게 시위하는 그런 군중들한테 발포를 해서 시민들이 무고하게 이 학살당하는 그런 거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러시아에서 발생된 건데, 이러한 이 피해 일요일 사건, 그 다음에 또 레닌이 또 혁명을 일으킬 때 어떤 운동 이 거사자금, 이러한 것들이 다 일본의 자금줄 내 가지고서 소위 적진을 교란시켰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전력이 우세한 러시아라 할지라도 국내의 내부적인 혼란과 외부의 전쟁을 갖다가 양수겹정하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일 수도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은 선제 공격과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함대를 자랑하는 그 소련의 이 함대들, 뭐 특히 그 발틱 함대 이런 걸 갖다가 모조리 괴멸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는 전쟁이 상당히 일본 쪽으로 유리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일본은 전쟁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걸 딱 보고 조선에게 한일 의정서를 갖다가 아주 강제로 맺게 하는 거죠. 자, 한일 의정서는 뭡니까?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 관계에서, 자, 일본은 조선의 영토와 조선의 안녕을 보장한다라는 그러한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한일 의정서 제3조에 해당하는 항목이죠. 하지만 이 제4조에 딱 넘어가게 되면은 일본이 조선의 평화와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조선의 영토를 일본에 군사 전략하는데 무조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선이 협조해준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문구를 활용해서 일본은 조선을 갖다가 병참 기지로 만드는 데 성공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조선은 일본에게 무상으로 일본 군대가 진주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터전이 되어 버린 거죠. 백성들은 이미 땅도 빼앗기고 많은 그런 그 불이익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고종은 틀림없이 그 전쟁이 터지면 뭡니까? 러시아가 이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판세 보니까 또 일본이 또 이기고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고종은 한일정세에 또 사인을 또 하게 되죠. 그 전에 벌써 밀사를 파견해서 러시아와 일본 어느 쪽이 더 군사력이 강하냐 해서 분명히 러시아가 승리한다라고 해서 러시아 쪽으로 강력하게 푸싱을 응원을 해줬던 고종이 지금은 뭡니까? 한일 정세에 이제 사인을 해줌으로써 일본을 도와주는 그런 이중적인 그러한 그 행동을 벌여진 것이죠. 자, 이거 뭐 여기서 어떻게 이걸 옆으로 빗나가지만은 조금 해석을 달리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자, 고종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결단한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데 어쩔 수 없는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 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햇술 2년간의 어떤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정리할 부분은 뭐냐면은 단순히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다. 오죽하면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기 위해서 일본의 해군, 그 아주 유명한 장군이죠. 그 사람이 러시아와의 해전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한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제사까지 드려. 일본 해군 장군이 이순신 장군한테 제사를 드렸대요. 예? 자, 이렇게 응집된 힘이 있었기에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은 외교, 첩보, 국방, 삼위일체를 위해서 러시아를 물리쳤다. 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어떤 사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만약에라고 이렇게 지금 물음표를 좀 해놨는데, 그 막강한 군사를 가진 이 러시아가 일본이 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쪽으로 전략을 좀 바꿨더라면은 러일 전쟁을 좀 수월하게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역사는 가장법은 없다 하지만 만약에 이때 당시가 1904년도 5년도 요 시기니까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또 얼마나 심했겠어요. 곳곳에 의병들이 일본 군들을 갖다가 괴롭혔던 그런 시기였죠.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힘도 없고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서 일본군을 갖다 대항을 했는데, 만약에 러시아도 우리 조선 의병에게, 왜냐? 고종이 일단 친러시아니까. 그래서 조선 정부에게 자금과 무기를 갖다가 지원해서, 여보시오, 고종, 당신이 진정으로 우리 러시아를 응원한다면은 우리가 자금을 줄 테니 이 자금과 또 무기를 의병들한테 나누어서 곳곳에서 일본군들을 좀 교란을 시켜달라. 이랬더라면은 일본도 그렇게 내부적으로 이걸 진압해야 되지, 러시아가 싸봐야 되지 해서 조금 혼선이 와서 어떤 전쟁을 그렇게 쉽사리 이기지는 못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아무튼 역사에는 가정법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따르면은 이 판도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 추세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1년 넘게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죠. 자, 결국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강력한 어떤 국방력, 그리고 또 뭐 첩보 또는 뭐 외교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자, 러시아가 지난날 러시아에 편입되어 있던 이런 우크라이나 및 주변 어떤 국가들과 어떤 평화로운 어떤 관계, 공존하는 그런 정책을 폈더라면은 이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래도 좀 방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전쟁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모대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